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그날 평양 군부대 사격장에는 특권층 자녀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충성을 증명하는 의식이었죠. 북한 권력 서열 2위였던 김여정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권은 자유가 아니라 더 정교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이유, 그 속에 숨겨진 북한 권력층의 충격적 실상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이 인천국제공항 경납고 근처에서 차량에 오르기 직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24시간 전 평양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공식 일정은 완벽히 위장됐고 측근들조차 속았다. 권력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박이었다. 특별기가 남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오전 4시였다. 항공편 정보는 전산에서 삭제됐고 일부 구역은 설명 없이 봉쇄됐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낮게 오르내렸다. 김여정. 특별기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다. 그 다음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차에 타기 직전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 순간을 목격한 이는 말했다. 권력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 처음 몇 시간 동안 김여정은 질문에 즉답하지 못했다. 고위 권력자로서 수없이 타인을 신문하던 인물이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한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회상했다. 왜 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한참을 침묵하더니 답했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요. 단 5글자였지만 그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신속히 진행됐다. 지문, 홍채, 음성 분석.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이 남한으로 넘어온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며칠 후 평양 방송은 짧게 반역자라는 단어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단어 뒤에 숨겨진 것은 공포였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조차 그 체제 안에서는 안전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녀의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했다. 어느 군부대 사격장. 탈북한 고위 간부는 그날을 이렇게 증언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당시 권력 서열 2위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날이었다. 그 자리에 김여정도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특권층 자녀들은 숙청 현장에 배석하곤 했습니다. 충성을 증명하는 의식이었죠. 김여정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역산하면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여정은 20대 중반이었다.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오빠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그녀의 삶도 급격히 변했다. 평양 특권 구역 만수대 지역의 고급 주택 외제 차량과 수입 식품. 일반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활이었다. 한대남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특권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감옥이었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 핵심에 배치됐지만 그것은 동시에 평생 감시받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권력 승계 과정은 피로 얼룩졌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하나둘 숙청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또 다른 탈북 증언자는 이렇게 전했다. 김여정은 당선전 선동부에서 일하며
오빠를 보자 했습니다. 회의에 자주 배석했고 때로는 숙청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14년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등장했다. 20대 후반의 나이로 북한 권력 서열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외부에서는 그녀를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후계자 후보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한 분석가는 말했다. 권력 핵심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김여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던 거죠. 밤마다 평양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은 어둠이었다. 특권은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감시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김여정은 조용히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18년 2월 평창. 김여정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남한 땅을 밟았다. 생애 처음 성인이 되어본 자유로운 사회였다. 공식 일정은 빡빡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담았다. 한 수행원 출신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호텔 복도에서 우연히 텔레비전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뉴스가 여과 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평양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평창 거리는 자유로웠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했다. 검열도 감시도 없었다.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도 자유를 경험했지만 성인이 되어본 나만은 달랐다. 같은 언어, 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 대북 분석가는 이렇게 해석했다. 김여정은 체제 선전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입니다.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묘사하는 문건을 직접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창에서 본 것은 정반대였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였습니다. 귀국 후 그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남조선 실태보고. 하지만 펜을 들 때마다 머릿속에는 평창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김여정은 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한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 회의 중에도 종종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김여정은 오빠를 수행하며 그 과정을 지켜봤다. 협상 결렬 후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그 긴 여정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전문가는 이렇게 추정했다. 체제가 변할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개혁도 개방도 없다.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김여정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평생 이 체제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평창에서 본 자유, 하노이에서 느낀 절망,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됐다. 밤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불빛 너머, 국경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 세상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김여정의 이름이 문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북한을 강타했다.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고 김정은의 권력은 더욱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김여정의 역할은 역설적으로 커졌다. 대남 강경 메시지는 대부분 그녀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한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겉으로는 권력 확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강경 발언의 책임을 떠안는다는 것. 그것은 언제든 제거될 명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2021년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해임됐다. 공식 이유는 불명확했다. 외부에서는 건강 문제 혹은 당 규율 위반으로 추정했지만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의 증언은 달랐다. 한 탈북 간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권력 핵심부에서 질투가 심했습니다. 김여정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고 오빠의 신임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죠. 특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요. 해임 후 몇 달간 김여정의 공개 활동은 급격히 줄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해석했다. 경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도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메시지. 북한에서 권력 서열 변동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생존 신호입니다. 2022년 김여정은 다시 복권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식통은 전했다. 복귀 후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발언을 줄였고 김정은의 눈치를 살폈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권력 핵심에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태로운 상태였던 거죠. 그 무렵부터 고위 간부들의 숙청이 다시 가속화됐다. 외무성, 군부, 당 간부들. 명단에는 김여정과 가까웠던 이들의 이름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말했다. 독재 국가에서 2인자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특히 독재자의 가족이라면 더욱. 김여정은 그 위험을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밤마다 평양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김여정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권력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살아남으려면 떠나야 한다. 그 생각이 처음 떠오른 것이 언제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2023년 11월 평양당 청사 김여정의 최측근 간부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졌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가족들도 입을 다물었다. 북한에서 그런 실종은 한 가지 의미였다. 한 소식통은 전했다. 그 간부는 김여정의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여정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 무렵 김정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회의에서 김여정을 언급하는 횟수가 줄었고 중요한 대남 업무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추정했다. 권력자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주변 인물들이 그녀를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와 같았습니다. 김여정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북한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권력층 자녀들은 언제나 인질입니다. 부모가 충성하지 않으면 자녀가 대가를 치르죠. 김여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더 걱정됐을 거예요. 12월 어느 날 밤 김여정은 결정했다. 이대로는 나도 내 가족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탈출 준비를 시작했다. 해외 접촉 루트는 이미 있었다. 외교관, 무역 담당자, 해외 사업가들. 그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다. 중국 루트, 동남아 루트, 유럽 루트.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했다. 한 정보 전문가는 말했다. 최고 권력층의 탈출은 일반 탈북과 차원이 다릅니다. 철저한 계획과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여정은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밍도 중요했다. 김정은이 지방 시찰을 가는 기간,
보위부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순간 그 찰나를 노려야 했다.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함께 탈출하면 발각 위험이 너무 컸다. 먼저 혼자 나간 뒤 가족을 빼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밤마다 그녀는 자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말할 수 없는 작별이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월 15일 오전 김여정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김정은이 함경북도 지방시찰을 떠난 다음 날이었다. 당 중앙위원회 정례회의에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비서실은 몸이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평양 외곽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국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다. 탈출 경로는 정교했다. 공식 행사 참석 후 휴식을 이유로 별장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특수 차량으로 갈아탔다. 신뢰할 수 소수의 협조자만이 동행했다. 한북한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 국경 경비대 일부 구간에서 특별 임무라는 명목으로 초소가 비워졌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도왔다는 뜻이죠. 중국 접경 지역. 두만강이 아니라 육로를 통한 이동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 위층만 사용할 수 있는 비공식 통로. 국경을 넘는 것은 일반 탈북자들처럼 목숨을 건 강도화가 아니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권력층 탈출은 물리적 위험보다 발각 위험이 더 큽니다. 한 사람의 움직임이 수십 명의 감시를 받으니까요. 김여정은 그 모든 감시망을 피해야 했습니다. 중국 영토에 진입한 후 베이징으로의 이동이 시작됐다. 여러 차량을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다. 중국 측의 협조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이동이 중국 정보기관 모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한 국제정보 전문가는 말했다. 중국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이탈을 막을 수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2월 18일 평양에서 비상이 걸렸다. 김여정의 부재가 공식 확인된 것이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경은 즉시 봉쇄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베이징 어느 안가. 김여정은 제3국 대사관 접촉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미국, 유럽 국가들. 어느 곳이 그녀를 받아줄 것인가. 협상은 조용히 진행됐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망명은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 사안이었다. 그 며칠간 김여정은 가장 외로웠을 것이다. 권력도 가족도 고향도 모두 뒤에 두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석 달 동안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김여정의 행적은 완전히 불명이었다. 북한은 반역자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국제정보기관들은 그녀의 소재를 추적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한 정보 관계자는 전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은신은 여러 국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흘러나왔다.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 목격됐다는 미확인 제보. 유럽 한 도시에서 북한 추격조와 대치했다는 소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 탈북자 지원 활동가는 이렇게 추정했다. 제3국 경유는 필수였을 겁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면 외교적 파장이 너무 크니까요. 동남아나 유럽을 거쳐 신분을 세탁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김여정이 겪었을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 특수 요원들의 추적.
언제 어디서 습격당할지 모르는 공포,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한 심리 전문가는 말했다. 최고 권력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 그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북한은 송환을 요구했다. 중국, 러시아를 통해 압박했다. 범죄자이며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침묵했다. 협상은 계속됐다. 김여정이 가진 정보의 가치, 북한 권력 구조, 핵개발 내막, 대남 전략. 그 모든 것이 협상 카드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여러 국가가 그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중국의 눈치,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했죠. 결국 한국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11월 중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김여정은 한국으로 간다. 그녀가 태어난 땅. 하지만 적으로 규정했던 나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특별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고 한다. 거기 어딘가에 가족이 있었다. 미안하다. 꼭 다시 만나자. 말없는 약속이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아직입니다. 2024년 12월 한국. 김여정은 극비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다. 국정원 조사는 수주간 계속됐고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전했다. 권력 핵심에 있던 사람의 증언은 차원이 다릅니다. 김정은의 심리 상태, 권력 구조의 균열, 핵개발 실상까지 우리가 추정만 하던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정착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하지만 일반 탈북자들과는 달랐다. 신변 보호가 최우선이었고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졌다. 김여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가 됐다. 한 탈북자 지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적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평범한 삶으로 그 간극은 상상하기 어렵죠. 게다가 북한에 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까지. 평양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김여정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숙청됐다. 비서실, 경호원, 심지어 가족들까지. 김정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북한 소식통은 전했다. 여동생의 배신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입니다. 김정은은 이를 개인적 모욕이자 권력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남북 관계는 즉각 경색됐다. 북한은 전쟁 불사를 외쳤고 군사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 동요도 커졌다. 한 전문가는 분석했다. 최고 권력층의 이탈은 체제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도 탈출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퍼지면 체제는 흔들립니다. 한국 사회의 반응은 복잡했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통일 논의가 재점화됐고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김여정은 조용히 살고 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북쪽을 생각한다. 가족들은 무사할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 심리 상담사는 전했다.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죄책감, 그리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곤 한다. 김여정의 남한 귀순. 그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조차 그 체제 안에서는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김여정의 선택은 그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북쪽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통일은 아직 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한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